안녕하세요. K미디어랩의 이성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타이틀은 미디어 플랫폼 전략과 전망입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파트가 대표적인 미디어 플랫폼인 OTT 시장과 경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전망에 대한 제 의견을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랫폼에 관한 부분입니다. 플랫폼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그 쿼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플랫폼 레볼루션의 저자 그 초더리가 했던 이야기인데, 파이프라인 형태의 비즈니스가 대부분이었던 1, 2, 3차 산업혁명과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경제와 디지털 경제는 크게 한 8 내지 9가지 정도의 큰 차별점을 갖고 있는데, 기존 경제가 제품과 밸류 체인을 굉장히 중시한다면 디지털 경제에는 플랫폼과 생태계를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존 경제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경제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수익 체감의 법칙이라면, 디지털 경제에서는 오히려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세리에서 옛날에 만들었던 보고서에 공통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유무형의 구조물이라는 정의가 있었고요. 그 뒤에도, 그 밖에도 이제 작업을 하거나 대상에 접근하기 위한 구조물을 의미하는 뜻으로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상품 거래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도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디지털, 특히 미디어 산업 쪽에서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정보 기술에서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OS라고 말할 수 있는 윈도우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관련 그룹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장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정의와 부합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플랫폼 전략이라는 차원의 본질은 복수의 그룹,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다수의, 최소한 2개 이상의 그룹을 연결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플랫폼 전략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연결 장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교류가 많아지는 거죠. 증권거래소 같은 것을 들 수 있고요.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브랜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검색은 구글, 경매는 옥션, 이런 식으로 뭔가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그 브랜드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도 플랫폼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미디어 쪽에서 보면은 이 5번째 기능이 좀 관련이 있는데, 일률적인 그룹을 교류를 위해서 제3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미디어 플랫폼이 이쪽에 광고주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자를 연결했을 때에 광고란 상품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이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3의 상품인 방송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이쪽에서 어텐션을 받고 그 어텐션을 광고주한테 넘기는 방식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미디어 플랫폼 기능은 5번째, 이질적 그룹의 교류를 위해서 제3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기능을 염두에 두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거래 비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로널드 코스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죠. 코스 정리. 수요와 공급이 있어도 거래에 과다한 비용이 따르면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 플랫폼들은, 특히 디지털 플랫폼들은 이러한 그 거래 비용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카카오 택시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탐색 비용을 일단 줄여주는 거죠. 우리가 카카오티라는 앱을 키게 되면은 승객하고 운전사가 서로 있는 곳을 찾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 비용, 가는데 내가 얼마 드는지를 특히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미리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격을 다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도 이 고객이나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서로의 계약을 갖다 위반할
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없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동적으로 과금이 되고 실제적으로 또 이용자도 택시 운전사한테 자기의 평가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의 그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이용을 촉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특히 미디어 플랫폼은 양면 시장의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자한테 돈을 받고 제3 그 공급자에게서 프로그램을 사거나 아니면 자기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오디언스한테 미디어 상품을 제공한 다음에 오디언스의 시청률이나 관심, 주목, 어텐션을 받아서 그것을 광고주한테 전달하는 이 양면 시장 역할을 중간에서 하고 있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미디어 시장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그 쌍지트 이야기를 빌어서 디지털 경제와 기존 경제를 비교했을 때 기존 경제에는 비용, 한계 수익 체감의 법칙이 일어나지만 실제적으로 디지털 경제에서는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네트워크 효과를 조금 더 그 시대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효과는 기본적으로 통신 산업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 통신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그 카카오톡하고 네이버 라인을 두고 볼 수 있겠죠. 하나의 플랫폼에 가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플랫폼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자연 독점 쪽으로 가게 되는 현상이 직접적인 네트워크 효과이고 통신 쪽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러한 그 네트워크 효과가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그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까지 이제 그 개념이 발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야 그 하드웨어를 쓰는 유인이 발생하고 그 하드웨어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또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유인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 네트워크 효과를 직간접적인 효과라고 말들을 하고 있고요. 학자들은 이 부분이 이제 컴퓨터 시대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네트워크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직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 외에도 추가적인 엑스트라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나 제품 개선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AI도 이 과정에서 활용이 되는 거고 그러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더 좋아지게 되면은 더 많은 사용자가 생기는 거고 그 더 많이 생기는 이용자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나 상품,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네트워크 효과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디지털 경제 시대,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플랫폼과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저희 미디어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장표에는 국내 OTT 시장의 규모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측정한 게 있는데 2020년 자료로 지금 7,800억 정도의 그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수조 원대에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은 그 OTT 서비스들이 있는데 넷플릭스 하나만 봐도 2020년에 4,300억 정도의 매출을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 오징어 게임 때문에 더 많은 이용자하고 더 많은 가입자가 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넷플릭스 하나만 해도 시장이 5, 6천억 시장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이러한 그 국내 주요 OTT 이용자 수 추이를 보면은 얼마 전에 그 키스디 이종훈 박사님이 그 발표한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지금 2021년 9월에 그 이용자가 거의 1,200만 정도 됐었고요. 국내의 그 웨이브, 티빙, 왓챠를 합친 OTT 이용자가 거의 1,000만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한 2,200만, 2,300만이라고 놓고 보면은 이 이용자 숫자들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19년 3월부터 이제 본격화된 그 팬데믹 시대로 진입하고 난 다음에 OTT 이용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팬데믹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물론 시장의 초기였고 개척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1억 구독자를 달성하는데 한 8.5년 정도 걸렸거든요.
디즈니는 14개월, 1년, 1.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포브스 기사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신생 OTT들이죠. HBO Max라든지 이런 그 OTT 서비스의 가입자가 메이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즈니라든지 넷플릭스, 훌루 이런 그 메이저 SVOD 가입자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OTT가 굉장히 수익이 많고 뭔가 20, 30대 젊은 이런 연령만이 소비하는 그런 그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에서 이제는 전 연령층 모두가 꼭 필요한 어떤 그 보편제, 필수제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에 OTT 시장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유료 방송 시장을 좀 한번 다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작년에 한 3,500만 정도의 가입자 시장인데 실제적으로 성장률을 보면은 2013년 8.5%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거의 3% 이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성장이 어느 정도 좀 정체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미디어 플랫폼, 미디어 서비스의 성장은 대부분 OTT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내 OTT 시장을 조금 놓고 보면은 저기가 빠져 있긴 하네요. 티빙이 웨이브하고 왓챠, 티빙 지금 3개 사업자가 제일 큰 OTT 플랫폼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아마존의 아마존 프라임과 비슷하게 쿠팡 플레이라는 그 플랫폼 서비스를 좀 진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들어와 있고 디즈니가 이제 11월에 서비스를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뉴스에 나왔죠. 애플 TV 플러스를 SKB에서 수급하기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한국에 이제 하나, 둘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OTT 시장도 훨씬 더 경쟁이 강화되면서 이 시장 자체가 여러 사업자들이 진입함으로 인해서 서로 초기에는 그 가입자를 만들어내는데 서로 그 네거티브한 효과보다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효과를 내면서 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제일 아래쪽에 써놓은 것처럼 넷플릭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LG하고 KT가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지금 LG U 플러스하고 계약이 된 것 같고 여기 애플 TV 플러스는 LGU가 아니고 SKB입니다. SKB하고 좀 협력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국내의 그 IPTV 메이저 통신 3사가 자체 OTT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OTT를 좀 품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 경쟁이 어떻게 좀 변화할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그 OTT 시장의 그 플랫폼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패스트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기반의 무료 그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플루토 TV가 개척한 이 시장인데 글로벌로 한 4,900만 정도의 이용자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5천만이니까 얼추 이쪽 디즈니 플러스의 반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그 정도의 규모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삼성도 삼성 스마트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러한 그 패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실제적으로 연합뉴스라든지 YTN 같은 그런 보도 서비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오락 채널들이 들어가 있어서 한 39개 정도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뿐만 아니고 LG도 똑같죠. LG도 글로벌로도 굉장히 중요한 패스트 플레이어고 국내에도 패스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 OTT 시장의 기술 전송하는 기술 방식을 스트리밍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스트리밍이 지금까지는 넷플릭스 중심으로 SVOD 시장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광고 기반의 무료 AVOD 시장도 굉장히 크고 있고요. 실시간 채널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 플레이어들이 있고 기존에 그 제도화되어 있는 종합 유료 방송 채널 사업자들이죠. 이 버추얼 MVPD 사업자들이 스트리밍을 하는 그 버추얼 MVPD 시장도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산업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기존의 그 MVPD 시장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크고 있고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좀 경쟁해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OTT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로 그 미래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상파, 종합 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이렇게 또 보면 크게 한 5년마다 서비스가 됐거든요. 95년, 2000년, 2009년 정도에 IPTV를 이제 출범을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OTT 시장은 그 기술적으로 스트리밍 그 기술입니다. 지상파는 공중에 이제 전파를 쏘아 보내는 거고, 종합 유선 방송은 유선으로 보내는 거였고, 위성 방송은 위성 네트워크 그 서비스를 통해서 보냈던 거고, IP 텔레비전은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보냈던 서비스여서 기본적으로 이 시장들이 그 국내에서 이제 국내의 유료 방송 이용자들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로컬 서비스라고 보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 포인트가 이게 로컬 서비스냐 글로벌 서비스냐라는 부분보다 지금 이게 설비 기반이냐 IP 기반이냐로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유선방송법이 도입됐을 때도 그렇고 IP 텔레비전 법이 도입됐을 때도 그렇고 위성방송 관련된 법이 정비될 때도 전부를 기반으로 한 법령들이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그 설비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그 베스트 에포트망을 통해서 내보내는 스트리밍 서비스 쪽에서는 설비가 거의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설비를 누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설비라는 것을 기반으로 경쟁하지 않고 스토리, 컨텐츠를 가지고 그 경쟁하는 쪽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 OTT 시장이라는 미래의 전망을 해보게 되면은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해야 되는 게 뭐야? 좋은 네트워크를 갖거나 좋은 그 설비를 갖는 것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확보하고 좋은 이야기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갖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1.2년 만에 거의 1억 그 이용자를 만들어냈는데 디즈니 플러스를 출범시키기 전에 굉장히 많은 IP에 대한 투자가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2001년에 그 팍스 패밀리 인수했고 픽사를 2006년에 인수했고 마블을 2009년, 루카스 필름을 2012년 그리고 이제 그 21세기 팍스도 2018년에 그 인수를 했던 거죠. 결국은 이렇게 IP를 충분히 활용하고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판권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도 않았던 거고 시장도 굉장히 다양한 머천다이즈를 하게 되면서 많은 그 디즈니 상품들이 우리가 다양한 경로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놀라운 점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그 디즈니의 큰 그림이 이쪽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13년에 나왔던 그 디즈니 스트래티지 맵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1957년에 작성된 맵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IP를 가지고 음악, 출판, 실제적으로 띵팍, 영화, 여러 가지 머천다이징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 전략이 6, 70년 전에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고요. 그 전략을 아직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 투자하고 IP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웨이브 1조 투자 이야기 했었고요. KT 스튜디오 지니, 티빙, 카카오 TV, 쿠팡 플레이 뭐 적지 않은 돈이죠. 거의 뭐 지금 보시면은 이런 투자액을 전부 다 합쳐본다고 그러면 수조 원이 되는데 이런 수조 원 정도의 규모는 지금 우리가 그 유료 방송 시장의 제일 큰 플레이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상파와 PP가 투자한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컨텐츠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IP 투자도 대표적으로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글로벌로 하고 있죠. 저 왓패드를 6억 달러에 인수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엔터테인먼트가 레드시를 약 한 5천억 원 들여서 인수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IP도 많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 크게 설비 기반 경쟁에서 IP 기반, 컨텐츠 기반 경쟁으로 OTT 시대의 그 미디어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의 한 축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마케팅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그 세계의
미디어 부분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헐리우드죠. 그렇죠? 헐리우드의 그 메이저 6대 영화사들이나 주요 제작사들이 가입해 있는 그 단체가 MPA인데, 이 MPA가 보고서를 그 뒤에 내지 않아서 최신 찾을 수 있는 게 2005년 그 자료에서 좀 그 자료를 좀 봤는데, 보시면은 그 2004년에 제작비하고 마케팅 비용의 그 비율을 놓고 보면은 영화를 실제적으로 만드는 비용보다 6대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평균 편당 제작비가 6대 메이저 2004년에 6,400만 달러 정도를 썼다고 그러면 마케팅 비용이 한 3,400만 달러를 써서 거의 제작비 한 4% 정도를 마케팅 비용으로 좀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광고 마케팅 없이는 영화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헐리우드의 일종의 그 금원처럼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고 있는데요. 요 그림이죠. 이번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요 자료는 실제적으로 제가 그 플릭스 페트롤에 가가지고 10월 3일 날 그 캡처한 그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이 플릭스 페트롤에서 그 추적하는 83개국에서 딱 인도 하나를 빼고 넷플릭스가 그 우리 오징어 게임이 1등을 했던 그날이거든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세계 국가에서 2등이 되고 뭐 점점점 2등으로 그 내려간 숫자가 많아져서 이때가 가장 제일 정점이지 않나 하는데, 83개국 중에 82개국에서 1등을 한 날입니다. 보시면은 이러한 오징어 게임의 그 효율이 실제적으로 한 250억 정도 투자했는데 제작비가 40배 넘는 거의 한 1조 정도의 경제 가치를 달성했다라는 여러 가지 글로벌 그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었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했던 이야기고요.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이 마케팅 비용으로 실제적으로 그 오징어 게임에 집행한 비용은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대부분 이용자들이 SNS를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밈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자기 타임라인에 올리고 자기 로그라인에 올리면서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케팅 방식도 이제 OTT 플랫폼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OTT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다종다기하다고 말씀드렸죠. SVOD, AVOD, 그다음에 패스트, 버추얼 MVPD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개별 플레이어들로 놓고 보면은 또 다양한 다른 형태로 그 진화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KT나 LG, 그다음에 SKB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VOD 플랫폼도 있고 자기들의 서브 브랜치 CJ라든지 웨이브라든지 협력하는 웨이브라든지 이런 그 OTT 플랫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OTT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가 조금 더 진화하면은 미국의 이제 컴캐스트 같은 모델이 될 수도 있는데, 컴캐스트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넷플릭스도 들어와 있고, 우리도 들어와 있고, 아마존 프라임도 들어와 있고, 심지어 그 내가 어떤 특정한 영화를 검색하면은 그 영화 검색도 그 서비스 플랫폼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 모델이 진화되면은 위에 제가 좀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셋탑박스에는 굉장히 다양한 뭐 400개, 뭐 500개 정도의 채널이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스트리밍 박스라는 형태로 여러 개의 OTT가 들어오고 그 OTT 5개를 고르면은 5개를 가령 예를 들어서 요금제로 묶어가지고 3만 원, 5만 원에 제공하는 형태의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개별 사업자의 가장 그 진화된 형태 중에 하나로는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부분만 서브스크립션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게임 분도 그 월정의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할로윈이 물론 다가오고 있는 타이밍하고 맞춰서 여러 가지 그 굿즈를 지금 팔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대형 그 리테일 샵하고 협업을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스트레인저 띵스 같은 기묘한 이야기, 이번에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게임으로 만드는 작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OTT 서비스의 영상, 영화, 동영상 서비스만 본다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곧 머지않아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 우리도 이제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크게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컨텐츠를 싣고 나갈까라는 고민보다는
오히려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창조성 있는 그런 컨텐츠를 발굴해낼까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더 맞추는 게 미디어 플랫폼 경쟁 시대를 좀 리드해 나가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미디어 플랫폼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제 그 장표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거나 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아는 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